시작하겠습니다. 음, 문제 1번부터 해볼게요. 문제 1번. 문제 1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평소에 법조문을 얼마나 잘 보고 있느냐 요거에 대한 건데 부가세법 29조 거기 관련 법령을 한번 볼게요. 29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 구축물 등을만 제외시키면 빼고 읽어보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 그러니까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실지 거래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다만 전단이고 후단은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1호와 2호에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안분 계산하는 경우를 적어두고 있고 그리고 다시 2호 단서에는 30%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단서를 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행령 64조에 가면 1항과 2항으로 다시 나뉘어 있고 1항에 보면 안분 계산의 산식, 법정 산식을 두고 있는 거죠. 다음 산식 순서에 따라서 안분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감정가액 그리고 기준시가 그렇죠? 장부가액 그리고 취득가액 요 순서대로 하라 라는 거고 2항은 29조 9항 2호 단서에 대한 규정이죠. 30% 이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 거래가액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호에 보면 다른 법률, 즉 다른 법령에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토지와 거래가액, 건물의 가액을 구분해 놨다라면 그 가액대로 하라. 이게 올해 개정된 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호에 보면 2호를 이제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그러니까 공급 당시에도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걸 철거하더라도 공급 당시에는 매도인이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을지라도 심지어 매수인이 철거만 하더라도 이거는 건물의 가치가 실질적 가치가 없으니까 0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실질 거래가액을. 그러니까 이 숨겨진 의미는 0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걸 쓰는 거야, 이거를. 근데 여기에다 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택, 겸용주택을 쓴다던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확장시켜서 겸용주택을 쓴다던가 그 공급을 쓴다던가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조문에 딱 근거해서 그 법이 정하는 바까지만 써도 충분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근래 이제 출제가 된 바에 따르면 20점짜리를 이제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본 적이 거의. 그러다 보니까 20점 이거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냐 의도를 생각하는데 이게 배점이라는 게 이게 배점에 옛날 채점법에 보면 배점에 맞는 분량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거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출제자가 100%다 그런 사람이냐? 아,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네, 이거 한글로 다 써놓은 거거든요. 답안 양식에다가 이거 그냥 PPT로 옮긴 거야. 네, 우리 같이 아는 애한테 시켜가지고. 뭐 하면 딱 두 페이지 나와, 두 페이지. 이렇게 내 그대로 요 답안지 쓴 거 있잖아요. 요거 하면 딱 두 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딱 2페이지 나오더라고. 딱 2페이지. 꽉 차서 딱 2페이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그래서 배점에 맞는 분량이지만 더 정교하게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게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한 이 정도 20점 뭐 이렇게 한 거지. 내 생각에는 물음 1을 한 15점 하고 물음 2가 20점이 더 적절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뭐 출제자가 왕인데 뭐. 그치?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뭐 해마다 감사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것도 뭐 바람직한 것도 아닌 거고 세상이라는 게. 자, 물음 2번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사례 읽고 1, 2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갑은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이, 이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 재고자산. 그죠? 재고자산. 우리 토괄량 수도는 많이 좀 수업 때. 을이 있고, 을은 부동산 임대업을 해요. 부동산 임대업. 이번에 과적했던 것도 생각나고 또 이번에 하는 것도 생각나고 뭐 그러더라고 보니까. 건물이 있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 토지.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갑은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서 거주자 을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죠. 매수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9월 20일이래요. 9월 20일이 잔금 지급일인데 이들의 계약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액은 건물 가격을 0으로 한 거예요. 근데 특약사항에 보니까 잔금 지급일 전에 얘가 철거하기로 한 거지. 철거. 조건부로 양도했어요. 감정평가는 받은 적 없고 기준시가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급가액을 0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금액으로 해도 되는지가 의문이다. 건물 공급에 대하여 부가세 공급가액으로 신고하여야 되는 금액과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저는 이제 사실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안전하게 2개의 근거를 이게 주의적 주장, 이걸 예비적 주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이게 수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감안해 보면 이런 건데 공급 시기에 생각을 해보면 옛날 수용이 철거 조건부 전에 우리 교과서에도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매도인이 철거를 조건부로 했었더라면 그치? 옛날 수용이 법이 개정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전에 대법원 판례가 이거였잖아. 매도인이 얘가 철거하는 조건이었다면 철거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보상금을 설령 받더라도 철거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양도 자체가 없다. 그게 대법원의 논리였단 말이야.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공급 시기 자체에 공급 시기에 재화가 없다 이거야. 재화가. 지금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럼 공급 시기는 이때잖아. 넘기는 때는 잔금 청산일이잖아. 이때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어. 없는 걸 뭘 넘겨? 돈이 대가를 자시구가 뭐가 있어 이때. 넘기는 게 없는데 허공을 넘겨. 허공을 공기를 건물이 없는데 얘가 철거하는 조건이잖아. 얘가. 넘기는 게 없는 거야. 넘기는 게. 첫 번째. 이해하셨죠? 그게 주의적 주장이에요. 일단은. 두 번째는 예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이게 전체를 다 넘긴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개정된 법률에 따라 철거 조건부라면 철거 운명이라면 30% 이상의 차이가 나더라도 법정 산식에 따르면 30%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잖아. 그렇더라도 철거될 운명의 건물은 일단은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조문은 매수인이 철거하는 걸 조건부로 하는 거야. 이건 매도인이 이미 철거하고 넘겼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건이 100% 필요 없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예비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예비적으로.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답안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철거 예정인 건물. 그래서 30% 이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는 출제자가 무슨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번을 더 의도를 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해. 개인적인 생각은. 이 개정된 앞에 법률하고 이거 다 맞춰서 생각하지 않았느냐. 근데 2번 공급 대상이 100%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2번 공급 대상 자체가 없는 게 확실한 얘기야, 이게. 그래서 이게 100% 맞는 얘기예요. 매매 계약일 현재 토지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공급 시기 전에 양수인이 철거하였으므로 건물에 공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둘 중에 아무나 써도 당연히 맞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2번이 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안의 적용은 그래서 안분 계산의 배제 대상인 점, 공급 시기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공가액은 0이 타당한다 라고 보는 거고, 이 두 번째는 계약을 변경하여 얘가 철거를 안 했대. 철거를 안 한 채로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자을은 부가세 계산이 복잡함으로 이거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양도로 처리하는지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철거해서 사용할지는 모르겠다 이거지. 철거할지 않을지. 근데 이게 앞뒤를 따져보면 어쨌든 얘는 부동산 신축 판매업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철거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얘는 임대는 사용 안 할 거지. 임대는. 그렇죠? 얘는 임대업에는 사용 안 할 거야. 얘는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겠지. 철거하든지 뭐 하든지 모르겠지만 얘가 철거하든지, 그치? 아니면은 뭐 그냥 버리든지 하겠지. 그래도 어쨌든 포괄 양수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 거지. 여기선 근거와 함께 제시하시오. 이 포괄 양수라는 건 이제 적용 요건이 사업장별로 양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자산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사업의 양도라는 건 동일성이 이전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양도한다라는 건 흔히들 이 자산, 재화의 양도니까 이게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같이 움직이는 게, 부채도 함께 움직이는 게 사업의 양도란 말이죠. 그렇죠? 자산, 부채가 모두 함께 움직이고 경영주체가 갑에서 그냥 을로, 을에서 갑으로 그냥 이전되는 것에 대표자 변경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가 돼야 돼. 동일성이. 그렇죠? 동일성이 유지가 되냐 이거죠. 업종이 다른데 어떻게 유지가 돼? 그리고 이게 철거가 되면은 임대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임대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임차인이 중요하지. 임차인이 있어야 되는 거냐. 임차인. 건물이 물론 중요하지. 입지, 건물 중요하지만 임차인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 스타벅스가 있느냐 없느냐 제일 중요하다며. 건물에 병원 있느냐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거야. 임차인이 지금 없잖아. 이거 뭘 넘긴 거야 이게. 철거 지금 철거 조건부 뭐 이랬으면 맨 처음에 철거를 하느니 마닌 이랬잖아. 다 애들이 없었잖아 지금. 이러면 그냥 게임 끝난 거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없어. 애들이 다 공실 상태로 갔으면 끝난 거야. 이게 물론 앞단에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지금 끝난 거야. 그냥. 이해하시겠죠? 없어. 사람 없으면 끝난 거야,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철거를 통해. 이게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 말은 얘가 철거하지 않기로 했지만 얘가 철거할 거잖아. 이게 다 끝난 거야, 기본적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같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답을 쓰시면 될 것 같고, 대원 판례도 있는 거고. 개별 소비세 가보겠습니다. 개별 소비세. 조건부 면세 조항이 있어요. 조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조문을. 그 관계 법령 있죠. 18조에 있어요. 18조에 보면은 1항에 보면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별 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돼 있고, 그죠? 그 3호의 경우 승용자동차 면세 조항이 있는 거죠. 면세 조항이. 그래서 그 중에 라목이 있는 겁니다. 자동차 대여 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있고, 근데 이때 면세 조건과 관련해서 단서 조항 있죠.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하여 기간의 합계액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장기 렌트 할 거면 아예 그냥 면세를 받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제외하고 있고, 2항에 보면 반입증명을 못하면 반출자로부터 징수한다라고 돼 있고, 3항에 보면 이게 조건부 면세니까 기본적으로 반입 후에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신고하는 거죠. 다른 면세 조항과 달리 스스로 신고하게 돼 있고, 그 분기에 2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사항은 그 중에서도 승용자동차는 분기의 다음 달까지 전액 납부하는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단서 조항에 보니까 렌트카, 아까 얘기했던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최초 대여한 날에 용도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고, 그와 관련된 시행령 조항이 거기 맨 밑에 있는 건데,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3개월, 구입일로부터 3개월 기간 동안에 대여한 사실이 없으면, 여기 뒤에서 보겠지만 사안의 경우가 똑같단 말이에요. 이 문제 사항과. 그럼 최초 대여한 날에 전액 다 과세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한 번도 구입일로부터 처음 구입한 날부터 3개월 동안 대여한 사실이 없으면은 전액 다 과세한다는 조항이 4항 단서와 앞에 시행령을 묶어서 보면은 전액 다 과세한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5항에 보면 면제받아 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미납세 반출 규정을 준용한다. 절차는. 그리고 6항에 아주 중요한 조문이 있죠. 우리 전에 여러 번 봤었던 건데, 면제받아서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호, 그러니까 1항 각호 요건, 조건부 면세 조건 또는 19조 각호, 무조건 면세 조항이죠.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면, 즉 조건부 면세나 무조건 면세 용도로 재반출하면 제1항부터 4항까지 또는 무조건 면세 조항에 따라 개별 소비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무조건 면세 혹은 조건부 면세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한 번 밟아야 한다. 요 조항이 있는 거죠. 요게 우리 대법원 판례에 있었던 거고, 사례 여러 번 봤었던 거고, 이번에 문제에 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오른쪽 대법원 판례에 있었던 거고, 렌터카 업체가 다시 렌터카 업체에게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조건부 면세 절차 밟아야 된다. 무조건 면세하기 위해서도 다시 무조건 면세 절차 밟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첫 번째가 무조건 면세 제도의 의의를 설명해 보래요. 한번 설명해 봐요. 그럼 조건부 면세라는 게 특정 용도에 사용할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용도가 핵심이죠. 특정 용도에 사용할 과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해주는데, 이 사후관리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후관리 조건을 따라서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거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뭐랑 비교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까? 무조건 면세와 비교했을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례를 보시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차의 장기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이 렌터카 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조건부 면세를 일단 받았다가, 첫 번째는 사용할 목적으로 조건부 면세 승인을 하여 1월 2일 날 을에게 대여했는데 22년 8월 15일자로 대여한 전체 기간의 합계가 드디어 6개월 초과했어요. 중간에 뭐 딴 놈 잠깐 빌려줬다가 뭐 한 기간도 있어서 6개월 초과했대요. 이에 대하여 과세 여부 및 과세 요건과 그에 따른 신고 절차를 설명하시오.
이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세 요건이니까 이게 네 가지 뭐 요걸 이대로 이렇게 써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써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과세 요건이라는 게 과세하기 위한 요건이야. 그러니까 작년에 문제도 장소의 과세 요건 이렇게 썼단 말이야. 개별소비세 장소의 과세 요건. 그럼 장소라는 걸 쟁점으로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세법에서 과세 요건을 큰 분류로 카테고리를 나눴을 때 네 가지로 보는 거에 학자. 어떤 사람 5가지로 보기도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럼 네 가지로 그냥 탁 큰 하이어라키를 넣고 네 가지를 써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지금 조건부 면세의 사후관리 요건으로 과세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냐 라는 점을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 생각하는 게 좀 더 타당한 해석이 아니냐라고 보이고 밋이라는 건 대등이잖아 대등. 그러니까 이 과세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그러니까 과세가 되는데 그를 위한 요건이 뭐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맞는 타당한 해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신고 절차를 설명해라 이렇게 돼 있죠. 신고 절차. 그러니까 조건부 면세 사후관리 조건 위배가 되면 이거 스스로 신고한다라고 했지. 스스로.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봐라. 요거예요. 분기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답안지를 보시면 이제 과세 여부 및 과세 요건 이게 자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했단 말이야. 3년 이내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6개월 이상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세 요건이고 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했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갑이 내는 거고, 그죠? 갑이 내는 거고 얘한테 전액 다 과세할 거고, 이해하시겠지? 전액 다 과세할 거다 이거. 그 정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신고 절차 스스로 신고 납부하면 되고 분기에 25일 분기에 다음 달 25일까지 내면 되는 거죠. 10월 25일까지 갖다 내면 된다. 스스로 전액 갖다 낸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건부 면세 승인을 받아 취득한 후 이거는 법원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판례를 응용한 거라고 봐야 되겠지. 상식적인 수준. 그리고 조문이 지금 명확하게 있는 거고 20대를 양도하고자 한대. 그러니까 양도라는 것 자체가 사후관리 조건 위배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 5년 이내 이렇게 양도되면 사후관리 위반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양도라는 게 결국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결국은 다시 면세 받기 위해서 반출하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개별소비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각은 과세되지 않으면서도 다시 양도 또는 반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결국 무조건 면세로 다시 반출하거나 혹은 조건부 면세로 반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묻고 있다. 이럴 때 조건부 면세 요건과 그렇죠? 그럼 다시 조건부 면세나 무조건 면세로 하면 되는 거고 이 조건부 면세를 구체적으로 받기 위한 요건 그렇죠? 신고 절차를 쓰래 절차. 그러면 이건 특히 승용 자동차의 경우 조건부 면세 절차를 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우리 책에 보면은 승용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관리법의 절차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안을 보면 이제 조건부 면세는 사전 승인을 받는 거고 사전 승인. 그래서 조건부 면세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5년 이내 양도하더라도 무조건 면세 또는 조건부 면세 또는 무조건 면세 사이로 재반출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고 다만 조건부 면세 물품을 같은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는 면세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게 대원칙이고 승인과 반출 후에는 증명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신고 절차에 가서 막상 보면은 승용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이 되니까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내고 그쵸? 면세 반출 신고서는 내야 돼.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매매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신고의 가름, 승인의 가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 절차를 근데 안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문제 3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너무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보니까 그 수업 때 유예반 수업 때 그런 얘기를 했더구만. 우리 학생이 와서 보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림도 그리고 막 요 목에 대해서 막 그랬더라고요. 저 친구 같이 보니까 그림도 그리고 엄청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막상 얘기할 때는 뭐 깔때기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이게 대법원 판례도 여기에 제일 많고 엄청 중요한데 그건 실무상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더만 실무상 이거 수업에 내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게 실무상은 진짜 중요해. 실무상은 대법원 판례 다 여기 있어 다 여기 있고 엄청 따지고 그러는데 뭐 그때 수업 때 기억나는지 모르는데 이게 학교 용지 같은 걸 기부 체납을 하는데 학교 용지를 기부 체납을 하는데 이게 환지 처분이 언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세율이 엄청 부담이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이게 그게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 실제 종합과세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연구 개발용 토지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문제가 되고 신탁권과 아닌 거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산단 이런 문제들도 있고 지금 그래서 약간 이슈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음을 막상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중 국가의 보호 지원 시설이 필요한 토지로서 나도 대충 봤을 때 그냥 임야 농지 뭐 이런 거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요서 그 중에서도 국가 지자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가 있다. 이에 대한 사례를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건데 우리 같이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02조에 보면은 106조 법 106조에 보면 국가의 보호 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지금 분리과세 대상인데 그중에 마목이 있다고. 마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비과세도 있고 분리과세도 있어요. 비과세는 아예 나의 사익이 하나도 없는 거야. 사익이 1도 없어. 근데 분리과세는 뭐냐면 사익이 있긴 있어. 사익이 있는데 국가의 지원도 되는 거야. 이게 분리과세거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사익도 있는데 국가의 지원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부 체납할 땅이야. 이게 나중에 줄 건데 내가 이게 이쪽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 근데 이게 곧 학교 용지로 들어갈 거야. 하지만 이 개발 사업을 위해서 이 전체 땅은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럼 옆에다가 뭐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여기가 이제 곧 환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근데 환지 예정이야, 예정. 기부 체납할 땅이야. 근데 아직 정확하게 이 땅이 요게 주택이 될 땅인지 학교가 될 땅인지 아직 정확히 구분 안 되는 요 정도 수준 뭐 요런 것들이야 지금. 요마들은 분리과세 하겠다 이런 거야. 뭐 이런 거.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면 시행령 102조 우리 수업 때 한번 겁나 많아요 이게 진짜. 그 중에서 마목을 딱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 마목의 1호가 국가 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또는 처분 등을 제한하고 있는 공장, 군의 토지. 그러니까 처분이 막 제한되어 있는 거야. 나의 사익이 막 제한되어 있는 거야. 나의 사적 처분을 막 제한하고 있는 거야. 내가 쓰고 있긴 한데 국가가 나의 사익을 침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산세라도 조금 덜 내라는 거지. 그리고 2호가 되게 많아. 2호가.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정법, 주택법 등 있죠? 2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가목에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라고 돼 있죠. 그리고 기부 체납하기로 한 기반시설 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방위산업 블라블라블라블라 있어. 사례 5개를 얘기하라는 게 나는 1호부터 5호를 하나하나 열거하라고 했다면 진짜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한 거고 그럼 너무 치사하지. 그러면 나도 답안을 치사하게 쓰면 5개 아무거나 된다라면 거기 밑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이 있어. 기반시설. 응? 그래서 거의 도로, 철도, 광장, 공원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같으면 왼쪽에 해답처럼 그럼 5개 아무거나 쓰면 기반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 등의 기부 체납하기로 한 다음에 토지.
5개 그렇게 썼잖아, 너도. 그러면 그렇게라도 쓰던지 뭐 씨. 어쨌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인간적으로 수자원공사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수자원공사가 지금 매립할 땅 뭐 이런 걸 쓰라는 거야?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거를 내라는 건 이건 뭐 암충을 떠나서 이걸 어떻게 써, 이건. 그렇잖아.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근데 개인적인 생각은 2호에서 골라서 너 취지를 알고 기부 차렵할 거 이런 것 중에서 뭐 학교 용지 뭐 이런 거 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 이 정도를 감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교수님이 설마 출제자가 그렇게 1호부터 5호까지? 아, 그거는 아니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연히 5개가 한 거지. 설마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음 2번. 이거는 이제 개정법률 잘 낸 거지, 이거는. 과세 기준을 현재 공장으로 사용 중이에요, 공장으로. 이게 지방세 기본법과 이제 지방세법을 다 조합해본 현황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죠, 현황과세.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라는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장으로 사용되면 사업용 시설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종합합산은 기본적으로 나대지인 거고. 그죠? 근데 이제 공장 시설로 사용한다면 사업용 시설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별도 합산인가, 별도 합산. 혹은 읍면 시설에서 사용되면 분리과세 대상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데 이제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도 있는데 이게 불법 건축물이래요, 불법 건축물. 그러면 공부상으로는 건축물이 없는 거야, 공적 장부로는. 그렇죠? 사실상은 공장이 있지만 공부상으로는 없는 거야, 공부상으로는. 이해하셔서 공적 장부상으로는. 그러면 땅 위에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가 되고 공부상으로는 없는 거니까 공부상으로는 종합합산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공부상 나타난 게 없는 거다. 그럼 옛날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우리 세법이 과연 불법 건축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큰 테마로 보면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불법 건축, 오피스텔 발코니도 면세해 줄 거냐, 과세해 줄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다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던 거야. 지방세도 지원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이제 법을 이번에 개정을 한 거지.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야,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용도,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현황과세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게 만약에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른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면, 그죠? 오히려 불법 건축물 등의 경우, 특별한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더 감소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과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을 보면 그렇게 됐지. 허가받지 않고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상 현황과 맞지 않는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허가 불법 건축물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거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 허가를 다 받았어요. 이해하시겠죠?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건 현황과세 하는 거야, 그냥 현황과세.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A사가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을 사실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과 그러한 기준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지방세법 106조 재산세 과세 대상 구분 등에 근거하여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원칙은 현황과세 원칙,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되 그걸 원칙으로 잡고 예외는 공부상 현황, 등재 현황에 따라서 부과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예외의 단서 조건을 달아야죠. 그 조건은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결과. 그렇죠?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과세하면 그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면 별도 합산을 할 텐데, 그렇죠? 혹은 뭐 분리과세 써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읍면 지역에 있는지 몰라. 읍면 지역에 있으면 또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그 때문에 뭐 그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공부상 현황에 따르면 우리 종합 부속 토지는 종합
과세 현황의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부상 현황에 따르면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과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건축물로서. 이해하시겠죠? 조특법 가격이에요. 조특법. 이 물음 2부터 먼저 할게요. 물음 1은 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내 친구들하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일단 내 생각을 적었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 다를 수 있고. 이 국어의 문제야. 국어의 문제. 그래서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을 드리고 교수님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겠어. 불명확해. 그래서 모르겠어. 나는 답을 모르겠어. 개인적인 생각이 이 국어가 잘 안 돼. 근데 이 앞뒤를 다 맞춰보면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따 설명할게요. 참고로 내가 한 10명 물어봤거든. 10명? 10명 물었는데 3명이 나하고 비슷하고 7명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조세평등 뭐 이런 거 썼잖아. 한 조세평등 플러스 알파를 쓰는 사람이 한 대여섯 명. 그래서 그렇게 나머지도 조세평등만 쓰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알파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보면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게 조문 제목을 정확하게 달았어요. 일단은 조세특례 제한법 132조의 조문 제목을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이렇게 써볼까? 이게 조문의 제목이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이게 정확한 조문의 제목이야. 감면 등의 배제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이 누락됨을 확인하고 경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A가 당초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신고 시 적용한 조세 감면 등은 보기와 같다. 블라블라블라. 그러면서 4개를 검토했지. 7조, 10조. 근데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얘는 최저한세가 적용이 안 돼. 최저한세가. 그리고 10조에 의해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규정 입금 불산입이 있지. 이거는 이제 과세 결국 이연조항인 거죠. 과세 이연조항. 그리고 인마도 감면이야. 인마도 감면이고 인마도 감면이야. 얘도 감면 얘도 감면이야. 그러면 얘들 사이에서 순서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지. 근데 뭐 얘도 조특법이고 얘도 조특법인데 이게 어떻게 알아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이 있으며 감면 등을 배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일부는 배제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래서 이걸 경정 절차를 진행할 때 배제 순서를 차례로 기술하고 배제 순서를 기술한 근거를 설명해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2번은 이제 법조문이 명확하니까 그대로 가보면 법조문대로 가보면 일단 배제 순서를 가보시면 물음 2에 대해서 첫 번째는 조세감면 배제 순서를 순서대로 깔아보면은 우선 넘버1이 어떻게 됐어요? 배제를 하는 거예요. 배제. 지금 이거는 적용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가장 마지막에 배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항목을 먼저 배제한다.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그 다음 배제한다. 논리적 순서는. 그 다음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 중에선 과세 이연 항목을 먼저 배제한다. 10조의 2. 그럼 얘 둘만 남는데 얘 둘은 어떻게 하냐? 놀랍게도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문 번호 순서대로 한다고 돼 있어.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시행령 126조 5항에 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법인세법 2법 132조에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라고 했는데 다음 각 호 안에 지금 입금 불산입 세액 공제 세액 감면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가로 안에 보니까 각호 안에서는 그 세 공제나 그 세 감면 그 순서 안에서는 131조 1항 2항 각호에 열거된 조문 순서 있지. 각호에 열거된 조문 순서가 번호 순서대로 쭉 나래비가 깔려 있거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납세의무자는 보통 납세의무자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이게 농특세가 과세되느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납세의무자는 이걸 자기가 나래비를 깔아볼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할 때는 이 순서대로 무조건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게 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 이거부터 해주세요. 저부터 이게 없어. 과세관청은 무조건 이 순서대로 하는 거야. 이 법조문 순서대로. 서로 간에 다툼 없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조문 순서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놀랍게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거기 순서대로 가고 이 답안을 쓸 때 물음 2에서 결국 최저한세 적용 배제 대상을 먼저 논리적으로 맨 처음에 끊어본 거고 그 다음에는 과세 이연 대상을 끊어본 거고 마지막 예 순서는 지금 조문 순서 세 감면 간의 적용 순서대로 끊는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끊어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글을 쓰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물음 2는 이제 뭐냐? 이게 약간 국어의 문제인데 이게 처음에 읽었을 때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도 이 최저한세 132조의 취지를 설명하는 거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최저한세 취지. 네, 취지 132조의 취지를 설명해라. 필요한 이유. 그러면 이제 132조가 필요한 이유. 그러면 132조의 제목 조문 없나? 근데 안 써놨나? 그러면 132조가 필요한 이유가 아까 여기도 분명하게 써놨잖아. 132조 최저한 여기 다시 써놨네. 필요한 이유가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 등의 감면 등의 배제 이렇게 있잖아. 요거를 써라 하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뭐. 입금 사임 최저한세 배제가 입금 불산입 송금 사임 세액 공제 세액 감면 각종 세액 공제 이런 거잖아요. 그중에 복합적인 규정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조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지. 그러면 과세 형평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세부담의 형평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세금은 내라. 요거 쓰는 거잖아요. 요거.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좀 그래? 뭐 이런 생각도 좀 한 거야. 그런데 이걸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내가 그냥 솔직하게 이게 내가 답안지 쓰다 그러거든. 근데 왜 어려워? 그냥 나의 솔직한 생각이야. 내가 솔직하게 왜 이거 답을 왜 이렇게 썼는지 얘기하는 거야. 말이 뭐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말이 해서 국어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국어 왜 이렇게 있어? 말이 잘 안 읽혀. 너무 안 읽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만약에 취지를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 같으면 조세특례 제한법상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죠.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물어봤지? 왜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냥 이상한데 계속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조문의 밑에 물음 2는 아주 정교하게 그대로 조문 문장을 그대로 썼는데 왜 얘는 대안을 대하여로 쓰고 등을로 쓰고 배제를 배제해야 하는 규정이 필요? 뭐 이렇게 썼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 거야. 계속. 그렇죠? 이상하다 계속 생각을 한 거야.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내가 나눠본 거야. 그러면 국어로 생각하면 주어가 뭐야? 이게 주어가 잘 없어. 그럼 주어를 따져보면 규정 2가 주어인데 이게 주어인데 그러면 이게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진짜 나 진짜 아팠어 이것 때문에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럼 이게 해석을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를 지워버리고 생각해보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하여까지를 방점을 두고 감면 등을 배제하는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감면 등을 배제하는 규정이라는 게 요거를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최저한세라는 게 뭐야? 최소한 이만큼을 내야 돼. 최저한세가. 최저한세라는 게 결국 법인세 세율을 얘기하는 거고 소득세 세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럼 최저한세가 있으면은 내가 세액 공제 신청을 해요. 감면을 신청을 해. 그러면 이게 신청을 해봐야 최저한세 때문에 배제가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그러면 이 설명이 결국은 이 최저한세 제도를 친절하게 수식하는 문장이냐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친절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최저한세 배제 규정이라는 게 필요한 이유. 최저한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쓰죠. 아니 최저한세가 있잖아. 최소한 이만큼은 내라고 하면은 배제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 배제라고 따로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해줘 이러면 되는데 배제가 왜 필요하냐? 배제에 대한 관리 규정이 왜 필요하냐? 라는 측면에서 배제 관리에 대한 얘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조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이거를 감면 등의 배제 규정, 배제해야 하는 이게 배제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놨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리고 대하여까지는 인정해줘도. 그러면 그냥 최저한세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시오하고 같은 말이 될 텐데 해야 하는 이라고 당위적으로 표현하고 하니까 나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나의 그 프렌드들한테 물어보고 아무 없이 넌 이게 무슨 뜻이라 뭘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냐? 물음 일리를 주고 그때 나처럼 해석하는 애들이 한 3명 있었어. 3명 있고 야 이거는 얘기하면서 나의 친구 중에 2명이 이 대법원 판례 물어보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2012도 28445 아니면 2012도 이거는 이제 조세법 책들에 있는 책이야. 최저한세 하면 무조건 이 대법원 판례만 띄우거든. 4173 이거거든. 4173인가? 이게 뭐냐면 옛날 최저한세 규정하고 지금 최저한세 규정이 다르거든. 옛날 최저한세 규정 지금 여러분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법인세법에도 순서가 있어. 감면 배제 순서가. 조세특례 제한법만 있는 게 아니라 법인세법에도 있어. 이 둘 다 있어, 둘 다. 그런데 옛날에 최저한세 규정이 뭐가 없냐면 법인세법과 최저한세 이 배제 순서에서 누가 우선하는지가 없었어. 그래서 옛날에 깨졌어, 옛날에. 그리고 나서 입법이 다시 돼서 지금 최저한세 규정이 먼저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그 대법원 판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경정의 순서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다툼이 있을 때 이게 먼저 순서를 정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 내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답안지를 한번 쓴 거야. 근데 내 생각이 100% 오르냐? 그건 모르겠어.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관점도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잘 봐. 그 되게 전문가들 중에서도 7명, 3명이야. 되게 전문가들. 나도 좀 고민을 해봤어. 이 답안지를 쓰고 나서도. 그러면 수험생은 어떠냐? 수험생은 내가 생각하기에 99대 1 정도 될걸? 99대 1? 아니야. 999대 1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명확하지 않은 거야. 이건 명확하지 않은 거야. 기본적으로. 문구가 명확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내 가장 사랑하는 애가, 가장 세법의 애가 어제 한 10분 통화를 했어.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도 3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자기는 당연히 최저한세 취지라고 썼을 것 같아. 최저한세 취지. 수험생이라면. 근데 수험생이 되고 나서 10년 후에 내가 이걸 이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과세관청에 얘기한다. 이게 산인공예 교수한테. 그럼 최저한세 취지로 해석을 했는데 최저한세 취지가 아니라고 해석될 100% 근거는 뭐냐? 그거지. 100% 근거는 뭐냐? 제 생각에 최저한세 취지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또 생각해봐요. 그럼 이 교수는 취지만 물어봤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야. 또 다른 문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이 규정이 필요한 이유 이렇게 이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이유가 그냥 취지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그럼 132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이게 취지만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규정이 뭐냐 이거지. 1항과 2항과 3항, 4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항이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규정이고 2항이 개인에 대한 최저한세 규정이고 3항이 배제 순서에 대한 규정이에요. 배제 순서. 이게 본질적으로. 그리고 그 관련 시행령이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야. 결국. 사후관리. 그러면 이걸 보면 결국은 이게 최저한세라는 게 여기서 그러면 최저한세의 취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복합적으로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공제 감면이 있다 보면 최소한의 세금도 안 내게 되는 결과가 돼서 조세 형평에 문제가 있다. 이게 하나의 테마고 그럼 배제가 필요할 텐데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순서라는 말이 없으니까 빠진다고 쳐도 그럼 배제를 하면은 배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적어도 소득공제나 감면 같은 경우는 소멸이 되는 거고 세액공제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사후관리가. 이거는 다르다 이거지. 그거 정도는 최소한 쓰자 뭐 이런 취지가 담겨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교수가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지. 이게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쓰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단지 10점을 그렇게 뭐 이렇게 했어요. 물론 교수라는 게 뭐 출제자만 알겠지. 출제자만 진짜 의도는 알겠지. 괜찮아요? 중간시에서 뭐 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중천 뭐 채점평도 안 주는 거에서 더 정확한 건 점수가 대충 나오면 알겠지. 대충 나오면 어떻게 주는지는 알겠지만 이게 우리 이렇게 세법 많이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해석이 잘 안 돼. 나는 해석이 안 돼. 등을 배제해야 하는 규정. 뭘 배제한다는 거야? 뭐를? 주어가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끊어서 봤을 때는 이게 한 줄로 딱 해서 132조를 배제하는 규정인지 132조의 최저한세액의 배제를 필요로 하는 그 세액의 차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왜 필요한 건지 최저한세 규정이 필요한 건지를 이해가 안 되는데 주어 목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뭐 별 뜻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우리끼리 얘기해봐야 성없고 채점 한 사람이 마음이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최저한세 취지만 썼다고 막 이렇게 막 점수 보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교수님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교수님들이 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물론 수험생은 이게 제한된 시간에 지금 안 그래도 문제 3번에서 멘붕 한번 때리고 왔는데 물음 조특에서 물음 전체적으로 멘붕 때리는데 물음이 모르겠다 그냥 그래 이거라도 하겠다 하면서 최저한세 취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이건 최저한세 취지지라고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쓱 봤을 때 최저한세 취지 이렇게 저도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나도 이게 과연 그건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고 특히 물음 2하고 유기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이지는 않더라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답을 올린 거야. 뭐 이렇게 나쁜 뜻으로 나만 잘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아니야. 근데 나도 그래도 뭐 세법 오래 한 사람인데 이거 내 양심상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라고 해서 나도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들 밥 먹고 다 했는데 다 답을 그 99%가 그렇게 쓴 걸 모르고서는 내가 이렇게 그렇게 막 올리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99% 내가 여기 있는 애들 다 밥 먹고서는 다 여러분들이 다 최저세 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아는데 내가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내 생각은 이렇고 이게 불명확하기 때문에 아니야. 어쨌든 그게 아니라 상인공이라고 그랬어 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좀 정신을 왜냐하면 좀 이렇게 단어나 이런 게 규제. 왜냐면 밑에는 정확하게 조문을 달았잖아요. 그럼 아니면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문제 필요한 이유 이러면 규정이 필요한 이유면 수험생이 좀 더 마음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애들은 그냥 취지 정도로 생각하지 이걸 아니면 정확하게 취지만 쓰라고 하고 주던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하면 되지. 그리고 물음 1번도 20점 배점이면 20점 배점이면 사람들이 보통 어느 정도 써야 되는지 잘 몰라. 모르는데 갑자기 패턴을 바꾸고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고 깜빡이 켜고 좌회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한다고 뭐 갑자기 뭐 어느 과목은 쉽고 어느 과목은 갑자기 어렵고 이런 것도 그게 마땅하냐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얘가 얘기하더라고. 얘가 그렇잖아. 뭐예요 이게 뭐 이게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거지 사람이 그렇지 않냐고 누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 사람들이 뭐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생각. 너 갑자기 이거는 갑자기 그러고서 야 이거 너무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갑자기 그럼 내가 내 쓴맛을 보여주면 이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렇잖아. 너무 이렇게 푹 바꾸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일관성 있는 게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뭐 이런 말이 어디 모든 방향이 다 통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조특 보면 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나도 이거 문제 답안을 내면서도 한 두세 시간 넘게 고민한 것 같아. 씨, 진짜 욕 먹을 텐데 하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도 근데 양심상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나 쓰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래서 난 내 철학과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양심에 걸리는 건 못하겠고 그래서 이거고 여러분의 답이 틀리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답이 틀리다 이런 거 아니고 내 생각이 이렇고 근데 99가 그렇게 하면 내가 교수라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도 내가 만약에 채점 교수라면 아이씨 다구리 당하는데 나는 쪼글려서 못해요. 나 같아도 내가 그런 의도를 냈어도 99가 그렇게 하면 작년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그러면 나도 다 동그라미 칠 것 같아요. 어우 미안해 그러면서 다 동그라미 치지 절대로 나 같아도 내가 그런 의도였다고 그분이 그런 의도였는지는 100% 모릅니다. 100% 모르지만 그리고 자기가 그 뒤에 말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도 만약에 한 5점 뭐 이렇게 이 새끼도 이거 취지밖에 안 썼어. 이거 3점 이렇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으면 좀 그래요. 혼나야지. 잘못 낸 사람은 혼나야지. 잘못 낸 사람.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쨌든 좀 더 결국은 10점 이런 문제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5점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더 명확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늘 드는 생각이 제가 이제 몇 년, 한 6년 했나? 6년 했는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시험은 되게 허망한 거다. 진짜 시험은 되게 허망한 거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특히 세법학이 진짜 허망한 거 같아요, 세법학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왜냐면, 한 세목을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공부를 해.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합격을 하고 나서는 큰 밑거름이 되고 재산이 되는 건 분명하겠지만 합격한 사람하고 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진짜 큰데 그런데 그 차이를 가르는 기준이 약간은 운이 작용하는 게 시험인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까워요. 되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좀 허망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보면 되게 좀 허망한 게 시험이 있지 않나. 그 와중에도 실력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서도 좀 허망해요. 그래서 늘 아쉽고 그런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뭐 운명이고 다 세상이 이치겠지 뭐.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